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보내드리는 정신건강 팟빵 마음소리 방송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의 이정국입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의 문현주입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팟빵을 한 지 몇 획이 돼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저희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감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제가 이제 짧게 그 우울증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오늘 또 자원해주신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아티스트 한 분을 모셔가지고 약간 환자의 입장에서 내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약간 오해들도 사실은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을 사실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살다 보면 우울한 기분을 경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전혀 없죠. 그러면 우울한 거하고 우울증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부터 사실 좀 구분이 필요해요. 이제 잠깐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이럴 때 우울한 기분은 느낄 수 있는데 우울증은 그 우울한 기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뭐 아주 큰 일을 당해도 며칠 이렇게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이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인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반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은 굉장히 다른 거고 우울한 기분은 정상적인 어떤 감정 반응이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도 2주 이상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그걸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어떤 병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보통 진단할 때 이게 진단 기준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어떤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무슨 엑스레이로 찍는다든가 무슨 세포를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의사들이 어떤 항목들을 정해놓고 그런 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어떤 우울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 기준이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어떤 거냐면 일단 우울한 기분, 그 다음에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또 피로감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반되는 집중력, 주의력 감소, 그 다음에 자존감, 자신감의 감소, 또 죄의식이나 쓸모없다는 느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 또 자살 내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 또 수면장애, 식욕감퇴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물론 모두가 이제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추가돼서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그건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더 증상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이제 피해들이 그 개인한테나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의사들이 정의를 하고 있죠. 제가 그 보통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그 어떤 조사가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2005년도에 이제 조사한 건데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애들이 우울한가 안 한가를 이제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 애들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한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당신의 아이가 우울한가 아닌가를 물어봤더니 우울한 걸로 이렇게 좀 추정되는 아이들이 한 2%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이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한 7.5% 정도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조금 멀어져 가지고 애들을 엄마들이 파악을 못한다.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우울증이라는 거를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보기에는 별로 우울해 보이지 않는 애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우울한 애들이 많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울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울한 기분, 뭐 흥미의 상실,
뭐 피로도의 증가,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동기 내지는 청소년기의 우울증, 그 다음에 성인기의 우울증, 노년기의 우울증 조금씩 성격이 달라져서 제일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은 아동기 내지는 청소년기의 우울증이에요. 보통 이제 성인의 우울증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이고 뭔가 이렇게 처지는 거고 기력이 없고 뭐 이런 건데 애들은 이게 좀 달라요. 애들은 워낙에 이제 그 생명 에너지가 넘쳐서 그러는지 요때는 오히려 그런 우울감 뭐 이런 거보다도 굉장히 반항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흔히 말해서 덤비고 뭐 개긴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반항적인 행동, 비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막 사고치고 다니는 애가 무슨 우울증이냐 이렇게 이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우울증을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중년기가 되면 이제 성인기의 우울증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피로도 뭐 흥미상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중년기에 가면 이제 거기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화병 뭐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이 좀 막 뭐 달아오른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예전부터 뭐 쌓여온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뭐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 시기에는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건강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과 함께 건강 염려증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자기 삶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어떤 절망감, 공허감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년기의 어떤 우울증의 좀 특징일 수 있고 노년기의 우울증이 사실은 또 굉장히 특징적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서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이 어느 연령대에나 떨어지거든요. 근데 노년기가 되면 원래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우울증까지 겹치면 기억력 떨어지는 수준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마치 치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년기에 우울증이 이제 좀 심해져가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 그거를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성치매 상태가 되면 의사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진짜 이게 치매인지 우울증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심지어는 있어요. 이제 자세히 구분을 해보면 조금 다르죠. 양상이.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뭐 식욕이라든가 뭐 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매하고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데 다행히 이제 이런 그 가성치매 내지는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약간 치매 비슷한 현상은 이제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치료로 좋아지고요. 치매는 근데 이제 잘 안 좋아지죠. 약간의 개선은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은 현재의 기술로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게 치매고요.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차이가 나죠. 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떤 기분이냐 이렇게 기분을 조사해 보면 거의 태반이 좀 우울하대요. 굉장히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산후 우울증 영어로는 포스트파tum 블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산후 우울감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거를 많이 보고하는 데서는 한 70%까지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났을 때 정상적인 감정이 꼭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잠깐 우울한 거고 우울한 기분일 뿐이고 우울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산후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가 한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돼요. 굉장히 흔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났을 때 기쁘지 않은 게 사실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인 거고 또 산후 우울증도 굉장히 흔한 거고.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 그걸 기쁘게 묘사하니까 엄마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났는데 뭔가 좀 기쁘지 않고 뭔가 걱정되고 막 짜증나고 뭐 이러는데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막 숨기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감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또 우울증도 쉽게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 상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산후 우울증은 이제 또 문제가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이제 엄마랑 아이랑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관계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좀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에서 치료를 얘기할 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뭐 이렇게 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 얘기를 하고 뭐 어느 게 맞냐. 뭐 둘 다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가벼운 우울증은 사실은 약 말고도 이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식사하고 또 운동하고 또 주변에서 좀 지지해주고 이런 걸로도 좋아질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상담까지 곁들이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상담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벼운 운동만 하거나 이러기에는 이제 부족해지죠.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어떤 죽음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사인이 좀 있으면 그때는 뭐 상담 내지는 운동 이런 거보다는 정신과에 오셔가지고 급하게 약물 치료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치료를 급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업 내지는 학업 이런 거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럴 때도 조금 급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상담 그 다음에 스스로 좀 노력해보는 거 당연히 좋을 수 있죠.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장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 아티스트 분이랑 같이 우울증에 대해서 한담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의 마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그 자원해주신 우리 선생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미디어번에서 내 맘속의 난로와 여백의 머물며를 진행하는 네, 중랑구에 살고 있는 청년 봄눈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어떤 심경 내지는 각오 네. 어떤 기분으로 오신 거예요? 일단 제가 경험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경험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이해 못하면서도 그냥 허리 아픈 것처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슬픔이 지나가길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그 힘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네, 이런 거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에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거구나.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구나.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 경험 당사자로서 나왔습니다. 예. 허리 아플 때처럼 이제 인정을 해달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주변 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가 어떻게 인정을 안 해주는 뭐 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가끔씩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의 이 불안과 우울과 날카로움이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늘 표정이 어둡고,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지만 표정은 늘 어둡고, 또 같이 있는 친구들처럼 같이 떠들면서 웃는 에너지가 안 나고, 네. 저 혼자 그냥 옆에서 웃으면 따라 웃는 정도의,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거나 뭐 네. 아니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힘들다는 말을 자꾸 입에 달거나 막 이렇게 말할 때 근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그런 네.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야 그런 거 너만 힘드냐? 이렇게 딱 말한다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한데 너만 이렇게 힘든 척하냐고 우리도 지금 다 힘들다고 막 이렇게 네.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감 없이 막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럴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네. 말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도 경험해보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네. 짧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네네. 우리 지금 선생님이 네네. 어떤 식의 어떤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 경험하셨는지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렇게 네네. 공감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죽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냥 눈을 딱 뜨자마자 아, 오늘도 죽고 싶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옥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생각만 올라오면 다행인데 네. 몸의 증상과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고 네. 막 온몸이 이렇게 막 떨리고 네,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몸은 무기력해서 안 움직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낮은 조금은 그런 우울감은 완화가 되긴 하지만 그다음부터 약간 탈진에 예. 가까운 상태로 길 가다가도 몇 번씩 주저앉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스스로 죽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네. 아, 내가 가다가 누가 나를 차로 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요. 네. 그리고 밥이 잘 먹어지지 않고 네, 그리고 네,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식욕, 성욕이 없어진 것 같고 밤에 잠이 진짜 처음에 너무 안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명상을 다행히 하고 있어가지고 또 상담 받으면서 선생님이 하루에 3시간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진 않았지만 아무튼 햇빛을 많이 쬐고 많이 걸어서 네 몸을 피곤하게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증상들이 언제 몇 살 때쯤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게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네, 오늘 나왔어요, 책이.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PR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예. 근데 PR 하려고 나온 건 PR 아니고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좋은 경험이니까. 이 책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출판사랑 다. 네. 가격도요. 근데 그 책은 그냥 전에 기부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따스할지도 모를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사실 네,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환경과 굉장히 많이 결부가 돼 있고, 예. 네.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 늘 실패했고, 네.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네, 아마 그 어떤 머릿속에 기억이 잡힌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음악이 돼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런 어떤 심리적 고통 이런 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네. 이제 예술로 이렇게 잘 승화를 시키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고통이자 어떤 그 예술 내지는 창작의 근원이자 뭐 이렇게 되시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고, 지금 치료도 받고 계시는 건가요? 마지막 상담을 한 몇 달 전에 끝냈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약물 치료가 옳은가, 상담 치료가 옳은가, 뭐 약간 이분법적인 느낌으로 전 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약물 치료를 급하게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마음에 네, 편안하게 와닿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는 안 받았고 상담만 받았어요. 그리고 식이요법을 했어요. 내추럴 하이진. 네네. 예, 그거를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 꾸준히 하고. 네. 저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이렇게 약간 좀 과정이 복잡한 정신과 의사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의대를 들어간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네네. 뭔가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묘한 느낌. 네. 항상 제가, 네, 네, 그쵸.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네. 막 이제 그렇게 표현도 제가 했었는데 뭔가 영화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아, 맞아요. 네. 네.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피곤하고 네. 뭐 귀찮고 막 저는 뭐 막 죽음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갔었는데 하여튼 다 귀찮고 뭐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좀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다음에 거의 학교를 안 갔어요. 거의 학교를 안 가고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서울대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서울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이제 싸구려 만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그때 돈으로 1,000원인가 되면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막 주로 살고 이러다가 아유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이상한 데로 막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좀 뭔가 그때는 이제 그게 우울증이다 뭐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못했고 네네. 뭔가 심리적인 내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의대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돼야겠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정신과에 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될래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울감이 심하게 왔고 네네. 그 정도가 굉장히 이제 보통의 어떤 다른 우울증 환자들보다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게 이제 버텨 오셨는데 글쎄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죠.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직 약물 치료는 안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네네. 글쎄요. 받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약물 치료를 제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비건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근데 그것과 명상과 운동, 햇빛 쬐고, 네. 그리고 음악하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건 혼자 있지 않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네. 지금은 약물 치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 약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그 우울증을 어떤 의학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뇌에서 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네네. 하는 뭐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세로토닌, 도파민,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준다고 그래야 되나? 사람들의 기분이나 에너지를 이렇게 좀 업시키는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이유에선가 이제 좀 부족해져서 이런 네.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겟으로 이렇게 약을 만들었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개발된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도 뇌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약으로 하든 상담으로 하든 명상으로 하든 뭐 운동으로 하든 비슷한 어떤 기전을 거쳐서 네. 우울증이 나아지는 거예요. 네네. 다른 게 아닌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병합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단계가 넘어서면 너무 바탕이 없으면 맞아요. 네, 상담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운동을 이제 보통 우울증 환자분들이 되게 깝깝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 우울증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다음에 맞아요. 햇빛이 네. 우울증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서 우울증 환자 보고 야 운동 좀 해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햇빛 좀 쬐라, 뭐 산에 좀 가라 막 이러는데 네. 미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맞아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뭐 일어설 그 어떤 정말 최소한의 힘도 없고 맞아요. 최소한의 의지도 없을 때 막 옆에서 그러면 이제 더 속 터지는 건데,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지경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정신과 의사여서 자꾸 약팔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약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네. 글쎄요, 이제 명상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명상을 오래 한 그런 효과가 네. 약으로 쉽게 어느 정도 도달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저도 이제, 예,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깊이가 네. 달라요, 물론. 네네. 명상을 오래 해서 이렇게 어떤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결이랄까 이런 네네. 거하고 이제 약물로 이렇게 했을 때하고는 뭐 이게 내공이랄까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뭐 예술적인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약을 네네. 통해서 이제 얻을 수는 없는데 확실히 에너지를 올리는 데는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경험을 꼭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다시 우울증 걸려야 되나요? 나중에 한번 걸리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우리 아티스트 분은 네. 상당히 그 표정이 되게 평화로우시고. 그쵸. 아, 그래요?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티가 없으시는 그런 웃음을 가지고 계셔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다 이렇게 겪고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산을 그렇죠. 넘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예. 표정이시고. 예. 아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경험한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애들 중에 우울증을 좀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시나 뭐 노래나 약간 예술적인 감성에 이렇게 좀 가까이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과에 와서 약을 먹고 나서 좀 좋아지는데 불평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런 시적 감성이 예술적 어, 감성이. 감성이 좀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아, 어.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처방을 받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유명한 여배우가 했어요. 예술은 잔인한 거야. 뭐.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야. 전적으로 뭐 공감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겪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글쎄 약을 드셨으면 또 그런 식의 어떤 예술이 남아 있었을지 그거는 약간 미지수인데 지금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약을 드셨으면 훨씬 더 평탄한 인생을 살긴 했을 거예요. 예술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깨달았다 해야 될까? 느낀 점은 모르겠어요. 그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네. 정말 절박하지 않은 이상 그 비싼 돈을 내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왜 가면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먼저 어려운 거는 실장님이 대답하고 쉬운 거는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아, 근데 되게 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게 짜증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어떤 흐름 없이 그냥 물건 대하듯 대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의 잘못인지 그분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네. 딱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잘. 이제 네. 제가 좀 더 쉬운 답을 먼저 할 테니까 어려운 네네. 답은 실장님 예, 생각해. 그렇게 네. 해볼게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네. 의사들이 보통 말하기를 환자는 무조건 옳다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이제 그 느낌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원인이 사실은 환자한테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그 의사나 이제 상담사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분을 느낀 거는 하여튼 좋은 건 아닌 거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자가 좀 배려가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공감, 네. 공명 이런 네. 게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의사랑 환자랑 사이에서도. 네네.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내과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이제 정신과에서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해요. 네. 뭔가 그 사람의 그 감정 상태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같은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서툴렀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아니면은 이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약간 피해의식도 생기고 굉장히 자존감도 네네.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성적인 자극, 네.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중성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정적 예, 반응.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네.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나갈 때 이렇게 그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창가에 서 있는 그냥 그림자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기분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햇살, 아침 네.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햇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한 분들은 창가에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창가로 다가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틀린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우울증의 약간의 증상도 거기에 기여했을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럴싸하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예술가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그냥 가벼운 어떤 우울감,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뭔가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이제 어떤 우울증에 대한 이제 가벼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내공이 굉장히 세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5살 때부터 막 그런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좀 심한 사실 편이거든요. 아,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정서행동 검사라는 걸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 뭐 약간 어떤 이상한 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 검사를 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애들은 이제 상담 뭐 네. 내지는 정신과 이런 데 가서 이제 치료 내지는 뭐 상담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네네. 아마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일찍 발견돼서 아마 치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네네. 이게 우울증이 있으면 사실 능력을 발휘를 덜 하게 돼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IQ가 100이고 우울증이 없는 애, 어떤 아이가 IQ가 100이고 우울증이 있는 애,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진로도 달라지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렇게 좀 손해본 느낌 이런 건 없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심한 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유지됐던 건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죠. 네. 좋을 때는 또 공부도 엄청 잘하고, 안 좋을 때는 맨날 왕따도 당하고, 이런, 게 굴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손해본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우울증에 관한 책들을 막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여기저기 공부하다 보니까 생애사 글쓰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책을 썼는데, 책을 다 쓰고 나서는 좀 홀가분했어요. 근데 쓰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 쓰고 이제 좀 시일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손해본 느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두려움은 있어요. 다시 그 상태로 그죠. 빨려 들어갈까봐. 갈까봐. 네. 아니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저랑 실장님 알게 됐으니까 저희 손을 잡으시면 저희가 빨리 건져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누구나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성숙해지는데 네. 우리 그 아티스트 분은 정말 어려운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그 잔잔한 눈동자가 그러신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그 특히 그 책을 쓰시면서 네. 자가 치료가 많이 되셨나 봐요. 네, 저는 또 운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음악을 8년 동안 하면서 저는 치유음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8년 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치유음악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들이 겹겹이 막 쌓여왔던 게 있었는지, 아무튼,
계속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를 이제 팬분들이라든지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하여튼 굉장히 드문 사실 케이스예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너무 일반화돼서 해석될까봐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예, 그래서 네,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어. 제가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 제가, 이제 2주 동안 네. 치킨을 2번 시켜 먹고 자살한 어떤 한 여성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여성은 진짜 집안에서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치킨을 딱 2번 시켜 먹고, 나중에 2주 뒤에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위에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스러움이. 예.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그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로 내지는 뭐 시별로 뭐 군별로 다 있어요, 전국에. 네. 그래서 그런 데만 전화를 하셔도 네. 생각보다 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알선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말 인터넷에 그냥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만 쳐보셔도 이제 그 관내 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연락하면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상세하고 또 너무 이제 돈이 없거나 그런 경우엔 돈을 끌어다가 이렇게 어떤 그런 치료를 좀 지원해 주거든요. 진짜 세상 우리나라가 좋아졌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전 정신과 의사 된 지 지금 뭐 한 10년 조금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좋아졌어요. 네네. 아마 이런 거는 우리가 왜 빨리빨리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극복이 돼서 어떤 예술적으로 승화가 되고 그랬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고, 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IQ에 우울증 있는 애 없는 애, 뭐 성적도 다르고 인생 행로가 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주는 어떤 그 개인에 대한 피해가 뭐 예를 들어 심장병 이런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해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심장병이 있다, 막 굉장히 큰 병 같지만 그것 때문에 뭐 직업을 잃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우울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지금 그 아티스트의 삶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받으실 분들은 제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요. 근데 이건 너무 멋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같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 절절한 느낌이랄까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우울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외롭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구별되고 나만 좀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나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만 발견하셔도 그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5살 때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실장님 주로 애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일반적이진 않죠. 어떠세요? 제가 이제 많이 본 사례는 5살 어린아이가 죽고 싶다라고 표현한 그런 심한 케이스는 본 적은 없고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특히 이제 5살 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은 보통 그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성인들일 경우에는 우울한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네네. 어린이들은 짜증을 내거나 5살, 6살 정도면 굉장히 산만한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제가 간단하게 치료했었던 아이 사례를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 어린아이가 5,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네네. 그 아이가 이제 고모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왔어요. 남자아이인데 상당히 똑똑하고 얘가 차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데 어느 순간에 많이 산만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하고 검사를 좀 해보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로는 너 언제든지 가서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엄마를 만나러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싫어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빠가 몰래 이 아이를 데리고 너 엄마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몰래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네. 비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고모 할머니한테 나 엄마 내일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모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아빠한테 엄청 혼이 난 거예요. 그 뒤로 얘가 이제 굉장히 산만해지고 우울해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놀이치료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이제 놀이치료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우울감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사실 억울한 거잖아요. 네네. 억울한 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 아이가 놀잇감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모든 동물이 엉클어져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뱀 한 마리가 딱 있는데 그 뱀에다 아주 작은 인형을 입에다 딱 꽂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엉켜서 싸우고 있고 그 뱀 머리 입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조그만 인형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놀이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더니 이 아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치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놀이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으로부터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짧은 시간에 치료를 해서 네. 좋아졌었던 그런 경험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 이제 좀 아울러서 말씀을 좀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학교에서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이제 치료형 뭐 대안학교까지 와서 이제 애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왕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교실에 찾아가서 반 분위기를 바꾸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우울증이 있는 이런 아이들, 아동, 청소년 이런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상당히 집중력도 좋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책도 안 읽고 산만해지고 이제 이렇게 자신이 쭉 자라여 오던 행동들이 좀 무너지는 거죠. 당연히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네. 그런 지적을 받고 고모가 이제 놀래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우울, 뭐 죽음에 대한 생각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네. 오히려 이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성적이 변해요.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간 떨어지는 데다가 의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성적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관계가 좀 변해요. 네. 평소에 친하던 애들이랑 못 친하고 안 친하던 좀 약간 불량스러운 애들이랑 친해진다든지 아니면 외톨이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또래 관계의 변화 내지는 그런 성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첫 번째 사인인 경우가 많고 이제 글쎄 이거는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따돌림을 이렇게 주도하는 아이 내지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둘 다 이렇게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이게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이 있는데 막 굉장히 짜증이 많아져가지고 네. 다른 아이들만 공격해서 네. 그런 가해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학교에 가보면 그런 이제 뭐 따돌림이나 내지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우울증이 뒤섞여 있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소아 청소년들은 뭐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무슨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성적, 교우 문제, 네. 뭐 난폭한 행동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깔고 있는 거는 우울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지금 네. 선생님도 어떤 때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약간 애들한테도 따돌려지고 뭐 이런 경험도 네, 하셨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 네. 어떤 거였는지 조금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게 가능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혼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혼자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쟤는 왜 이렇게 청승이야, 음. 궁상이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더 자신감을 상실하고 네. 더 뭐 침대 밑이라든가 책상 밑에 어두운 곳에 들어서 혼자 틀어박혀 있고 네. 그랬던 경우도 많았고요. 학교에서는 늘 관심 받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 관심을 받으려고 좀 과잉되게 근데 과잉 행동이라는 말이 좀 제가 말하는 것과 이해하시기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항상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왕따로 이어졌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친구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출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를 피고 염색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우울증의 전형적인 그 코스는 잘 거치신 것 같은데요. 완조를 했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청소년기에 이런 식의 어떤 비행, 뭐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고 뭐 문신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맞이거든요. 네. 네, 늘 규제받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리광을 부리면 안 된다. 뭐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었고 또 게다가 이제 반항기가 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자꾸 반복됐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네. 그런 다음에 자책을 하는 네.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예. 엄마가 또 눈물을 이렇게 보이고, 네. 그러면 또 제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네. 이제 그런 우울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 이제 우울증을 가진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 반항적인 행동을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나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흔히 말해서 이제 싹수 없다, 개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어떤 뭐 고통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 마치 못 느낄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이제 행동하는 걸로 보면.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네. 네. 이제 그 정말 비행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친구들은 이제 막 울면서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여린 마음이었던 것 여리고 같아요. 상처받고 또 근데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미안함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또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시하고 이제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결이 그것도 정말 이렇게 그런 반항적인 아이하고 그런 우울증에서 나오는 그런 반항 행동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막 조금만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말하자면 성인 남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잘해주고 그러면 네. 이렇게 금방. 그리고 저도 그 미혼모 그 수기를 읽었었는데 네네. 거기에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울증 이제 물론 어떤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거를 다 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 우울증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증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보내드리는 팟빵 마음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네네. 그런 우울한 네. 이제 인생을 살다가 지금 아티스트로 이제 잘 이제 해나가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여기 상담 전문가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 네네. 혹시 저희들한테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과정 중에 계속 있었지만 그 처음에 벽을 깨트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우울증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되게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거니까 실장님이 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정을 하면은 네네. 모든 정신과 치료가 사실 인정을 하면은 그게 치료가 50%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인정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무슨 정신과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또 아픈 좀 지병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지병을 인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근데 인정하고 나니까 되게 그전에는 내가 여기 아프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안 하고 다녔어요. 인정을 네. 하기 전에는. 네네. 근데 인정을 하고 나서는 뭔가 좀 이렇게 차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나 여기가 아프대. 나 이 병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인정을 하면은 다른 세계로 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네. 그럼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 전에 인정 안 하면 다 이제 들어오는 말을 다 튕겨내는 거죠. 아,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 실장님 말씀이 질문의 포인트랑은 약간 다른 예.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인정해야 되나. 그렇죠. 네. 인정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원장님 해주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 보면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약간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안타깝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말하자면 이렇게 그 독학으로 네. 이렇게 대학 들어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독학으로 네네.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막 명문대 가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요즘은 네. 이제 많아졌어요. 왜냐면 뭐 과학고 외고에서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정고시 하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특목고가 없었으니까 그때만 네네. 해도 의외로 제가 이렇게 서울대 입학생 중에 이렇게 검정고시로 들어온 사람 봤는데 의외로 되게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정확히 네.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맹점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독학으로 이런 어떤 우울증을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도 사실 독학으로 했다기보다는 상담을 10번 정도 받았거든요. 독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독학에 가깝죠. 그 정도.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마음의 현상 이거는 이게 자기가 알기 어려워요. 네.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네. 자기 마음 속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울증 앓는 사람도 사실은 조증의 어떤 기분도 있어요. 네.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네. 막 뒤섞여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유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옆 사람이 보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너는 이렇다. 네. 그래서 뭐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약간의 거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너는 이렇지. 그럼 이제 그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깨달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글쎄요. 이제 그 정신과 질병이 많이 오해를 받는 게 이게 독학으로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 뭐 피가 난다. 네. 뭐 맹장염이 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치료한다.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정신과 질환은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조종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독학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예. 경험자로서. 예, 그렇죠. 네. 정말 힘들어요. 네. 성공한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어서 아니요, 진짜 저도 나쁜 사례인데 상담을 여러 차례 예, 받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네. 가장 좋은 내가 우울증인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상담 선생님 만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독학으로 아는 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아는 데서 넘어가서 어떻게 극복할지 어떤 인생을 살지 훨씬 더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독학하시지 말라고 네, 말씀드리고 저도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 취지에서 질문 드렸고요. 네.
인정하는 게 저도 시작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되게 공감했는데, 그리고 주위에서 좀 애정을 가지고 데려가줬으면 좋겠다는 네, 맞아요.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 네.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다른 질환하고 다른 게 다른 질환들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병원에 막 달려가거든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근데 정신과 질환은 자기가 병이 있는 걸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알아도 잘 못 가요. 네. 그런 의지의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변에 그 관심과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우리가 하는 방송을 잘 들으시고 아, 진짜.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어 보이면은 네. 같이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좀 그럼요. 말해주고 네.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두 하나 번째 더, 질문. 예. 네. 이제 그런 걸 인정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걸 밝히는 대로 힘들어요. 네. 근데 또 아까 첫 번째 힘듦은 아까 얘기했죠. 그 이해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해 못하니까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게 힘들고. 근데 제 스스로 힘든 거는 내가 동정받으려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딜레마를 겪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상담 들으면서 너 절대 주위 사람들은 널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면 무조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안에서 계속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또 동정받으려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 또 사람들한테 걱정 끼치면 너무 미안한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니까 실장님이. 그러니까 저도 좀 아까 이제 제가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하고 신체적인 질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저도 아파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관절이 되게 류마티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이 아파요. 저는 항상 날이 두 개예요. 아픈 날, 많이 아픈 날. 이렇게 두 개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남편한테는 항상 참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도 똑같이 느껴요. 내가 동정받으려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너무 건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답하는 거 아니야? 반응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똑같은 저는, 어쨌든 공감은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은 제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똑같은 네. 고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범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밝히는 타인들의 범위.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거를 밝힐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나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네.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걸 모르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 알아도 남편이 서운하게 할 때가 있는데, 남편분이 만약에 우울증이 있는 걸 모른다면 훨씬 네. 더 서운하게 사실은 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알려야 되는데, 네. 또 문제가 있어요. 알릴 때 잘 알려야 돼요. 네. 내가 우울증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우울증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제 알려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비폭력 대화랑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기운이 밤 9시 이후에는 도저히 없어. 네. 그때쯤 되면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고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네. 도저히 난 정말 그 설거지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네. 안 그러고도 그냥 나는 우울증이 있어. 근데 설거지를 안 해. 그러면 너 우울증 있다고 설거지 안 하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선 우울증 있는 거하고 설거지하고 연관을 잘 못 시키니까 네네. 막 뭐라고 할 거고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한 사람 입장에선 내가 우울증이라고까지 말을 해줬는데 이 인간이 나를
이러면서 이제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진짜 공감되네요. 예, 예. 네. 알려도 정확히 알리고 도움 받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부탁하는 거.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그 맥락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책에는 5살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그 우울한 기억들과 아주 극심한 우울증의 증상들, 기분들 이런 게 낱낱이 다 적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작업할 때 몰랐는데 책이 딱 나오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내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거울이 돼주면 좋다. 그리고 누군가 이걸 읽고 도움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기다 한층 더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용기를 받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 성장을 하는 거가 네.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아까 거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여러 가지 심리 치료법 중에 그렇게 글을 써서 네. 스스로 글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 책을 읽는 누군가에게 아니 그것도 됐지만 이제 우리 아티스트 분도 네네. 스스로 자기가 거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네. 성찰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 써서 또 다시 자기가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고통을 좀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빠져나왔다는 뜻도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왜 뭐 바다를 보고 나면 웬만한 네. 물이 이렇게 물 같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까지 갔던 극심한 고통을 사실은 이제 경험하면 네. 또 웬만한 고통들은 쉽게 견뎌낼 수 있죠. 아, 그런 내성이 생기겠죠. 네, 내성이 생기죠. 네. 근데 내성이 생길 때 그 내가 그 겪었던 고통이 잊어버려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고통도 또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예전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빨리 이렇게 확 갖고 와서 대조시킬 수 있으면 훨씬 작아질 수 있어요. 현재의 고통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은 자기 고통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거를 재생시켜서 현재의 고통을 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네네. 네. 그 제가 이제 저 책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너의 이야기가 모두의 용기가 될 거야라는 그럼요.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지점에서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통을 이제 제가 기술하는 거하고 네, 직접 이제 그거를 경험하신 분이 기술하는 거는 정말 다르고 네, 환자분들이 내지는 이제 우울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같이 느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이제 잘 살고 있고 네네. 앞으로 더 잘 사실 거니까 네.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꿈과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겠죠. 네, 제가 엎드려 절 받은 것 같지만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엎드려서 절하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선생님 성함이 다시 한번? 봄눈별입니다. 예, 봄눈별 이름도 너무 멋진데요. 선생님이랑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끝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봄눈 별님이 오셔서 우리 우울증에 궁금하신 분들한테 정말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 예를 들어 주셔서 네.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또 우울하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울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우울한 건 그냥 아픈 거, 몸이 아픈 거랑 똑같다고 여기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구가 해준 말인데요. 꽃이 되어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꽃이 되라. 네, 이 말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봄눈별님 같은 말씀이셨고요.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행복한 청소년에서 보내드린 팟빵 마음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